한 주의 시작과 함께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둔 우리 축구대표팀. 즐기며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웃는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가주석 신분으로 평양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축구 대표팀이 오늘 오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서울광장에는 선수들의 금이 환영을 축하하기 위해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피해가 2주 넘게 이어지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주 안에 가시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광 이호진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비싸게 팔아 3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1억여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감용 경찰청장이 그동안의 마약 수사 노하우를 발휘해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오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영 언론은 오늘 저녁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방북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저녁 후자오밍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도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인 시진핑 동지가 국가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은 오는 28일과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오사카 G20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양국 최대 현안인 무역 갈등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중 간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그리고 북미 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가 오갈지가 가장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주석 신분으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요청했지만 시 주석은 2013년 국가주석에 오른 이후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여서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번, 그리고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1번, 이렇게 모두 4번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08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국가 부주석 신분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은 지난 2005년에 평양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소식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조기 방북 실현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방문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북유럽 3개국 순방 기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도 관계가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후인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주 방북이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도 협의하면서 풀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중국을 방문한 만큼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예정된 사항이었다며 그렇지만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이 시점을 시 주석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바로 이어서 방한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을 헤아려 보면 집권 3년 차에도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하루 연차를 쓴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임명 제청 보고는 별도로 챙기고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카드를 뽑았습니다.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려온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면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재작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가장 큰 검찰총장 발탁 배경으로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사법농단 수사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했다는 점이 꼽힙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적폐청산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을 이뤄야 한다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보다 5단계나 아래인 사법연수원 기수 파괴 인사라는 점에서는 대대적인 검찰 내부 개혁 의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뒤 국회로 보내집니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연장이 필요하면 3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세운 윤석열 카드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양쪽 모두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포석으로 평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청와대가 안정보다는 파격을 선택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년 후배인 윤석열 후보자로 검찰의 세대 교체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후보자라는 타격을 택했습니다. 기수 서열에 엄격한 검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 사퇴도 예상되는데.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윤 후보자보다 선배거나 동기인 검사장급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역대급 인사태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같은 제도적 개혁을 넘어 대대적인 인적 청산까지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총장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을 계기로 전폭적인 세대 교체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윤 후보자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란 점에서 이른바 적폐청산을 비롯한 검찰의 특별수사가 한층 강화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과거 정권에서처럼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다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게 된 것을 놓고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천성관 중앙지검장이 곧바로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고 한상대 전 총장도 같은 경로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든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여기에 예견된 대폭 인사를 둘러싼 내부 혼란을 수습하면서 검찰개혁을 균형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항명파동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죠. 네, 검찰 내 기수 문화를 파괴하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또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전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끈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발언은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상부와 빚은 갈등이 항명파동으로 커졌고 이듬해 좌천성 인사로 한직을 전전하며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맞서는 강골 검사로 국민에게 각인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의 공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수사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일부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은 뭐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가 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검사장 신분으로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면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를 가장 잘 이행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문무일 총장에 이어 현 정부 두 번째 검찰 수장으로 낙점되면서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또 한 번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협하지 않는 소신 행보로 강골 검사로 인정받은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이젠 조직의 수장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과 극입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를 부당한 외압에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킨 신망 있는 인사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민주평화당은 개혁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적임이다. 정의당은 촛불을 든 국민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하는 등 범여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문재인 사람인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 옷을 입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물 건너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반정부 단체 또 반문 인사들에게 휘두를 것입니까? 바른미래당 역시 기승전 윤석열이자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며 검찰의 대통령 종속을 선언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적폐청산 후 협치의 의지와 청와대의 오만과 불통을 가장 잘 받들 인물입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야당 법제사법위원들, 특히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가뜩이나 여야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격돌의 축소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오늘로 국회 파행 76일째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추경안 심사와 각종 법안 처리는 한국당의 복귀 없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반쪽짜리 국회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9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안 보이자 일단 국회 문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반쪽의 문이 열리더라도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민생의 꿈을 담아서 우리 국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20일부터 6월 국회가 열리지만 정부와 여당의 우선순위인 추경안 심사와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인데다 지난달로 임기가 끝난 예결위원도 새로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걸 앞두고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다룰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유치원 3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도 한국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민심과 국민 여론들을 통해서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시작된 여야 4당 공조가 재가동되면서 한국당은 다시 한번 고립됐지만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로 복귀해서 싸워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 청문회가 담보돼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워낙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철회와 그리고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상 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어려운 기업 여건을 호소하면서 조속히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홍문종 의원이 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친박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총선을 10달 앞두고 본격적인 보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국당 안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끝내 자유한국당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없이 탈당 원서를 제출했고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태극기 세력의 구심점인 대한애국당은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홍문종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국당이 보수우파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태극기 세력을 아우르고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친박 신당, 가칭 신공화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탈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당원은 2,000명이 빠지고 있고요. 저희 쪽으로 지금 현직 의원들은 아직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김인태 의원도 이제 굉장히 한국당에서 외로워지죠. 황교안 대표는 즉각 여파 차단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가 뭉쳐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부터 노력하고 또 자유우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뭉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던 재선의 김태흠 의원도 홍 의원의 탈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떠나려면 조용히 가야지 추가 탈당을 언급해 당을 흔들고 대의 명분도 없이 사지에 함께하자는 건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당내 모임 통합과 전진도 비판에 힘을 보탰습니다. 개인의 영달이 우파 통합과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홍문정 의원은 더 이상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당내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홍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데 따른 결정일 뿐이고 동조하는 의원 없이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친박연대와 달리 유력 대선 주자나 강력한 정치적 리더 그룹이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기반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개별 지역구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직자에 대한 욕설 파문과 기자들에게 했던 이른바 걸레질 발언 등 이딴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본인이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퇴 뜻을 밝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당이 어려운 만큼 적절한 분을 가급적 빨리 찾아 후임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한성교 사무총장 사퇴 등 한국당 내부의 변화와 파장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정정용호가 뜨거운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선수들은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보다 원팀과의 이별을 더 아쉬워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44일 전 4강 신화 재현을 목표로 출국했던 선수단은 월드컵 준우승 메달을 걸고 돌아왔습니다. 입국장에는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 새 역사를 창조한 청춘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게인 1983을 이루고자 한 거를 저희가 다 믿음으로 다 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 못한 사상 최초의 결승 진출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이 됐습니다. 목표를 못 이루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는 전혀 없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팀이 매우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이 연습하면서 장난도 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좋은 추억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수단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준우승의 아쉬움을 말하자 선수들은 깜짝 행가래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수들의 선물에 정정용 감독은 울림 있는 답사로 마지막까지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로 기대를 모은 정정용호는 이제 소속팀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지금이 끝이 아닌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또 더 높은 위치에서 더 높은 꿈을 향해 더 최선을 다할 테니 지금보다 더 많은 응원을 해줬으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별을 아쉬워한 대표팀은 수요일 청와대 만찬 참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번 20세 이하 월드컵의 성과는 단순히 준우승 메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다음 월드컵 때 손흥민, 이강인, 백승호, 이른바 손강호가 함께 뛰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새 역사를 쓴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가장 큰 수확은
세계 무대를 주름잡을 젊은 선수들을 발굴한 겁니다. 특히 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살의 나이로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은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저가 잘한 게 아니라 형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뛰어줬으니까 그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만 받은 상이 아니라 진짜 모든 팀이 받은 상 같아요. 이제 관심은 이강인을 필두로 한 젊은 선수들이 성인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에 모여집니다. 이미 월드 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 아시안게임 득점왕 황의조와 함께 이강인이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합니다. 세계 무대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의 힘 자체, 능력 자체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좋은 예도 됐거든요. 이강인과 함께 우리나라 축구는 지난 11일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백승호의 재발견이라는 수확도 얻었습니다. 공격 전개의 출발점 역할과 함께 수비에서도 상대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며 기성용의 후계자로 떠올랐습니다. 성인 대표팀의 다음 일정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백승호가 이끄는 황금 세대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시장은 초기 대응부터 미흡했다며 사과했는데 이번 주 안에 수질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찾았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초기부터 인천시가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3일, 5일, 일주일 지나가도록 대처를 안 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안겨 참담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초기에 수질검사 기준치에만 근거해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너무나 참담한 마음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사태 발생부터 끝날 때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모두 면제하고 저수조 청소비와 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수 구매 비용 등도 영수증을 내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도 직접 저수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성남 민심을 달랬습니다. 자동적 체크를 해서 그에 대한 상당한 조치가 있어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인천시는 이번 주 안에 가시적인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행정 불신이 커진 상태여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환경부가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내일 사고 원인과 수돗물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원인 조사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일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시와 협조해 사태 정상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나 와인을 대량으로 판매해 30억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였는데 이른바 회장님표 김치는 시중 가격보다 많게는 3배까지 비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이 전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간암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술, 담배 하는 모습이 포착돼 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수백억 원의 회삿돈 횡령 등으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횡령 말고도 부당하게 가로챈 돈이 더 있었습니다. 이호진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태광 계열사에 김치를 강제로 팔아 이득을 챙긴 겁니다. 김치와 전혀 상관없는 골프장 운영업체여서 위탁 제조했는데 그나마도 법적 등록도 제대로 안 된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10kg에 19만 원으로 시중에 흔히 팔리는 포장김치보다 2~3배나 비쌌습니다.
김치를 산 계열사는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한때 김치 성과급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또 다른 회사는 태광 계열사에 와인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처럼 김치와 와인 대금으로 2년여 동안 모두 141억 원이 이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로 넘어갔고 총수 일가는 배당과 급여 등의 명목으로 최소 33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이익 제공 행위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 와인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제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에서 퇴진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회사와 태광 계열사에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 등은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BI 등의 마약 의혹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드러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쌓은 마약 사건 수사 노하우를 발휘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경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BI 수사 전담팀은 공익신고자 한모 씨에게 3년 전 마약을 판매한 최모 씨를 면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만나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 측은 당시 수사진이 자신을 체포할 때 이미 BI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판매책 최 씨가 얘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10억여 원을 탕진하고 절도와 사기 행각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년 전 그리고 11년 전에도 로또 당첨자의 몰락이라는 비슷한 내용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체 예약을 하겠다며 주점을 찾은 남성. 종업원에게 예약금을 줄 테니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잠시 뒤 종업원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데 피해를 본 곳은 이 주점만이 아닙니다. 가서 돈을 받아온나 해놓고 올려보내놓고 그 사이에 기금속을 들고 도망가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서 약 3,6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달아난 남성은 지난 2006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3억여 원을 실수령했던 주인공. 당첨금을 유흥비 등으로 날린 뒤 지난 2008년과 2014년 절도 사건 주인공으로 뉴스에 등장했던 39살 황모 씨입니다. 로또에 걸렸었다는 게 실감은 나요? 아니, 그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요? 내가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인생 역전의 기회를 걷어찬 주인공의 추락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출소한 이후에도 절도와 사기, 갈취 등 범죄 행각을 이어가 여러 경찰서가 황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붙잡혀 수배된 차례대로 조사받고 있는 황 씨가 로또라는 말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상당경찰서는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인 A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은 있었지만 심폐소생술에서 나타나는 갈비뼈 골절이나 흉부 압박 흔적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고흥 바닷가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고흥군 동일면에 있는 해변에서 48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양손이 손수건에 묶이고 허리에는 1.5kg짜리 소화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직장 동료의 차를 훔친 30대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대낮 골목에서 일어난 광란의 질주 모습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승용차가 주차된 차에 막혀 멈춥니다. 하지만 곧바로 차량을 들이받고는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200m를 달린 승용차는 마주오던 차가 피할 새도 없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또 사고를 냅니다.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승용차는 막힌 길을 만나고서야 가까스로 질주를 멈춥니다.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제 차를 뒤를 꽝 박아갖고 밀어내고 또 옆에 봉고차도 밀어내고 그래갖고 그냥 확 아주 전속력으로 그냥 나갔거든요. 쭉 나갔어요. 나가면서 사고를 낸 것 같아요.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34살 김모 씨. 전남 나주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동료의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국도를 이용하다 꼬리가 잡히자 마구잡이로 도망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집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차량을 훔쳤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그 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를 내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김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 보관해 오다 폭염 등 재해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양계 농민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살아있는 닭까지 일부러 죽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축협 직원들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양계장 냉동창고에 죽은 닭들이 담긴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폐사한 닭들로 양계 농민이던 홍모 씨가 가축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홍 씨는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죽은 닭들을 폭염이 발생해 죽은 것이라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홍 씨가 4년 동안 타낸 보험금은 6억 2천만 원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환풍기를 멈춰 살아있는 닭을 고의로 죽여놓고 정전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양계 농민만 13명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30억 원에 이릅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축협 직원들이었습니다. 축협 직원 김모 씨 등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가축재보험에 양계 농민들을 가입하도록 한 뒤 손해사정사 등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사육 수술을 받는 금액보다 폭염이나 그다음에 자연 재해로 닭들이 폐사한 것으로 위장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때문에 축협 직원들은 전북 군산의 양계장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재해보험금 4억 원을 직접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와 김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손해사정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국가보조금을 이용한 보험 사기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양계 농가의 보험 사기에 일부 축협 직원까지 가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충남 지역의 한 농협 직원은 벼수매 대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특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는 30대 직원이 최근 1년 동안 벼수매 대금과 버섯 판매 대금 4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중앙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수매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수법으로 숨겨왔으며 이 과정에 외부인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불법 체류 외국인 2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40시간 만에 검거했지만 허술한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다급하게 골목으로 뛰어갑니다. 잠시 뒤엔 길을 잃은 듯 지나갔던 곳을 되돌아 달려갑니다. 인근 경찰서에 붙잡혀 있던 외국인이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는데 이렇게 밤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걸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인천 성모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이란인 2명이 붙잡힌 건 11시간 전쯤. 확인 결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몰래 일하고 있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서로 붙들려와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순식간에 달아난 겁니다. 도주 직전 담당 경찰은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는 사이 서류 정리 문제로다가 경찰관들이 대화하는 중에 2명 다 정문에 있는 철제문을 넘어서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3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고 40시간 만에 충남 온양에서 모두 붙잡았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이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밝힌 만큼 현 입법회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에는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입법회 친중파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보류라는 표현은 사실상 폐기를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른바 송환법을 완전 철회하기는 어렵겠지만 논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보통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람 장관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행정장관과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를 계속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어제 한정 부총리가 홍콩과 이웃한 광동성 선전에서 은밀히 람 행정장관을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광객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선장이 이번 주부터는 현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헝가리 경찰이 곧 크루즈선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 유리 체플린스키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환 관련 일정을 조만간 우리 측에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대응팀 관계자는 유리 선장의 보석 석방 이후 주말과 휴일이 이어져 이번 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장은 매주 2차례 의무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리 선장은 추돌 사고 이후 과실로 인한 다중인명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됐지만 1,500만 포린트, 우리 돈 6,20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과실이 심각한 선장의 보석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상급 법원의 기각으로 유리 선장은 지난 13일 풀려났습니다. 그는 현재 부다페스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리 선장 측은 여전히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경찰은 선장이 추월 경고나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과실을 입증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구조대는 계속 단유 구강에 보트를 투입해 사고 현장에서 20에서 60km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북미 회담의 목적은 핵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전한 북한 내부 문건을 미국의 소리 방송이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이 진짜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비핵화 노선에 대한 북한 군부의 불만을 의식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군 장성과 장교 대상 강습 자료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가 입수해 보도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빼앗으려 협상을 제안했다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는 북한의 핵무력을 공고히 하고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가을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발언은 비핵화 방침에 대한 북한 군부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한 만큼 회담이 잘 될 경우 취해질 비핵화 조치에 대비해 내부의 반대를 무릅쓸 명분을 미리 쌓으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에 나서기 위해 핵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국내의 많은 반대와 맞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교육용과 대외 메시지용 문서를 다루고 군부를 달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가지고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 회담의 최종 목적이 핵 보유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면 보유 핵무기 반출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없다는 얘기여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보도된 강습 문건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문건의 진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근처 바다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우리 어선이 발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북방 한계선에서 삼척항 근처까지 130km를 떠내려오는 동안 우리 군은 발견하지 못한 셈이라서 해상 감시에 허점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선 한 척이 강원도 삼척항 근처 바다에서 우리 어선에 발견됐습니다. 해당 어선은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인 소형 목선으로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삼척항까지 직선거리로 130km를 떠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해상 초계기와 해상 감시 선박 등이 운용되고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육상 근무 요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합참은 어선이 떠내려올 당시 파도가 1.5m에서 2m인데 목선의 높이가 1.3m에 불과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앞으로 해상 감시 레이더의 담당 구역과 위치를 조절하고 노후화된 레이더를 교체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과 2009년에도 북한 소형 선박을 식별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북한이 소형 목선을 이용해 군사적 목적으로 침투할 경우 이를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임수경 전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북한을 추종하는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종북이라는 말이 임 전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해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올 하반기 우리나라 6개 주력 산업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은 회복되는 반면 철강과 반도체는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오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산업별 전문가들이 이같이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조선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철강과 반도체는 부진하고 석유화학과 전자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선의 경우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 LNG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지난해 역성장했던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과 이익률이 회복되고 대형 SUV 신모델 출시로 하반기 추가적인 성장이 예측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규모별 차등화를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규모별 차등화 방안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소상공인들은 보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 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부에 공고하여 향후 최저임금 결정 시 근거가 될 것인 만큼 주유수당과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유시간을 사실상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월산액 표기를 삭제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최근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박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정용 면적 182제곱미터로 박 씨가 지난 2013년 10월에 산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굿모닝 자산관리대부로 청구액은 11억 3천여만 원이며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얽히면서 등기부 등본상 채권 총액은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액 강의료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제동 씨가 이미 알려진 것 외에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동작구에서도 1,000만 원이 넘는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제동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동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의 일환으로 강연한 뒤 시비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작년 10월 도봉구로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문학 강연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 동작구에서 진행하는 공감 토크 강연료로 각각 시비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급식 조리원과 방과 후 교실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로 삭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단체 삭발식을 열고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기관 직원으로 인정하는 법을 마련해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3일부터 민주노총이 벌이는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행정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 점검까지 제도화해서 몰카를 퇴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모텔의 객실 또는 가정집처럼 꾸민 세트장입니다. 예쁜 액자와 TV, 탁상시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이 함정입니다. 지금 이 공간엔 8대의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전문 탐지기가 없으면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시 기능이 있는 탐지기로 살펴봤습니다. 벽시계에는 10시를 가리키는 숫자 속에, TV 셋톱박스에는 정보를 표시하는 LCD 패널 옆에, 탁상시계에는 시간을 보여주는 숫자판 옆에 불법 촬영 카메라, 몰카 렌즈가 각각 숨어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통신망에 연결되면 누군가의 눈과 귀가 됩니다. 모션 기능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있을 때만 작동하기도 하고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렌즈가 쫓아다니는 그런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2명은 몰카가 두렵다고 응답할 정도입니다.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 수영장이나 목욕탕 순으로 몰카가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자들도 몰카 탐지 교육이 필수입니다. 소리도 나죠? 네. 전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서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그 모텔의 객실 수만 해도 11만 개소에 달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협회 분들하고 손을 잡고 자율점검을 제도화하고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모든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검에는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된 업주와 시민 500명도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그간 한국당 탈당을 예고했던 홍문종 의원이 오늘 당에 정식으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신당, 가칭 신공화당을 꾸리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까요? 아니면 어느 의원의 분석대로 보수 통합의 순풍이 될 수도 있을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랜 태극을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저희가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신을 잇는다, 그런 의미가 담긴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걸 저희 부인하지 않습니다. 홍 선배가 태극기 세력도 끌어안아야 된다. 저도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 연예인들이 절대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김진태 의원은 뭐 생각이 저희와 같은 분이고요.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우파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개인의 영달이 우파 통합과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공천이 자신이 있었으면 나가셨겠습니까? 최소한 20석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그럼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네, 오늘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지금 뭐 절차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내일 기자회견한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제 이미 탈당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내일 이제 구체적인 절차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곧바로 당 대표로 추인을 됐던 게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네. 대한애국당에. 그리고 이제 신공화당이라는 이른바 친박 신당이 네. 이 공식 출범하는 그런 날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홍문종 의원은 뭐 오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해서 공동대표 추인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제 관심은 친박 신당으로 옮겨갑니다. 가칭 당명까지 홍 의원이 공개했는데요. 이 당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이름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신공화당 만들 거거든요. 모든 이 세력을 물론 이제 애국당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저희가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신공화당이라는 이름에 담긴 정치적 지향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공화당의 이제 그 정통성을 잇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지금 공화당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씨가 총재로 있는 그 공화당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앞에 신자만 붙인다고 이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중앙선관위에서. 선관위에서 불허를 예, 한다. 그래서 네. 이제 이름은 조금 다른 이름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원래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공화당, 우리 흔히 공화당 하지만 네. 공식 명칭은 민주공화당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이름 역시 사실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경영 전 총재가 있었던 네네네. 그 민주공화당이 여전히 지금 정당으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을 택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박정희, 박근혜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뭐 당의 색깔을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쪽으로 확실히 정치적인 지향점을 잡고 간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박근혜 이제 투톱 이제 카드로 한번 이번에 총선 때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과거에 박근혜가 아니라 이제 박정희 마케팅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87년도에 총선 대선 때 김종필 전 총재가 이제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해서 박정희 마케팅을 해서 그때 4당 체제 때 상당히 이제 의석을 많이 20석 이상을 확보했던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흘러간 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현재 TK 대구 경북 민심이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이제 고령화 인구에서 이제 60대 이상 인구들이 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TK와 60대 이상 이제 실버 이른바 이제 세력을 묶어서 네. 박정희 대통령 향수,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라는 네.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 정권에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마케팅을 네. 동시에 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아남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정치 공학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홍문종 의원의 계산으로는 10에서 15% 정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찍을 수 없는 10에서 15% 정도가 우리 당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실제 파급력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의외로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논의 진행 중인 선거제 개혁하고 이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네. 의외로 지금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공화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 세력들이 지역구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후보자를 선택을 하되 정당 투표할 때는 신민주공화당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되면 한 15% 획득을 하게 되면 잘하면 한 20석 이상 얻을 수 있다. 라는 표 계산을 이미 끝낸 거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것에 나름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이제 다른데요. 물론 저는 이제 중도의 표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를테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민주당과 또 오른쪽으로 치우친 한국당 사이에서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합리적인 어떤 보수 내지는 개혁적 보수의 중도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표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게 상당히 이제 총선의 중요한 바로미 텐데, 근데 지금 홍문종 의원이 추진하는 신공화당 이쪽은 중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으로 한참 가 있죠. 오른쪽이기 네. 때문에 이 10%, 15%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가지 그 네. 중도표가 간다는 거는 지금으로서 너무 좀 아전 이수격은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찍을 수 없는 10에서 15%는 중도 보수나 중도 진보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예. 더 극으로 가지는 않을 예,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예. 네, 일단 당내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홍문정 의원의 탈당 자체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건데요. 홍 의원의 주장까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예, 어떤 예. 생각이 들고 드냐면 예. 홍문종 의원께서 본인의 결단을 스스로 할 일이기는 한데 공천이 자신이 있었으면 나가셨겠습니까? 저를 과연 자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이 뭐 저 자르고 싶었겠죠. 네, 결국 공천 자신 없는 거 아니냐. 설마 황교안 대표가 나를 자를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공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한 선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황교안 대표가 특보단을 8명을 더 임명을 했습니다. 네. 특보단이 무려 지금 39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선 국면도 아닌데 네. 개인 특보단을 이렇게 많이 뿌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친한계 공천을 하기 위한 그 인재 영입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당내외에서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뭐 친박 핵심이었다든가 또는 비박계 핵심 중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런 위기감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선택을 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홍문종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 감이 빠르다. 오히려 저는 선수를 치고 나갔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일반적으로 어느 당이라든지 현역 의원은 20-30% 정도 물갈이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자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선을 앞두고 상당폭 최소한 30% 이상의 네. 물갈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누구로 물갈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친박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시쳇말로 뭉개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점점 개구리가 점점 끓는 물에서 데워서 죽듯이 네. 손도 못 쓰고
뜨거운 물에서 끓어 죽느니 일찍 어떤 결단을 내리면 어떤 활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선수를 쳤다고 좀 보는 거죠. 네, 홍문종 의원의 정치력이 오히려 더 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렇다면 홍문종 의원과 행보를 맞출 한국당 의원들이 누가 있을까요? 강성 진박인 김진태 의원에게 제일 먼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과 홍 의원의 반응 차례로 보시죠. 홍 선배가 태극기 세력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유명 연예인들이 절대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김진태 의원은 뭐 생각이 저희와 같은 분이고요. 네, 김진태 의원의 입장은 닷새 전에 나온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연예인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해놓고 다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비유를 들었는데 두 분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천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본인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탈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전까지는 아마 좀 친박계 내에서도 노선이 갈릴 겁니다. 네. 예, 적극적으로 친환계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친환계가 되지는 않더라도 당내에서 그래도 우리 친박계가 지분이 가장 많은데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황교안 대표의 독주를 좀 저지하면서 우리도 공천 지분을 일정 확보해 나가자라고 하는 장내파와 아니다. 이건 도저히 뭐 그 황 대표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결국은 장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당에 우리가 좀 합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장외파로 이렇게 좀 나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그 상황 전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번 보궐선거 직후에 황교안 대표가 대한애국당하고 이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애국당 세력이 점점 많이 붙고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그 세력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세력을 끌어안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친박계 일부 또는 뭐 대한애국당 핵심 세력들을 차라리 공천을 좀 주더라도 네. 지분을 좀 나눠주더라도 힘을 합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이 꼭 찍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뜨끔했을 겁니다. 속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지금 리스트들이 나와 있어요. 이른바 블랙리스트들이 공천을 하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네. 어느 정도 지금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두 명이 이름이 꼭 찍어서 나왔지만 상당히 떨고 있는 친박 의원들이 많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네.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시간 문제만 남아있는 건데 다만 여기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친박 핵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은 남아있는 것이 남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 일종의 분열이 되느냐 아니면은 불감청이용 고소이지만은 훨씬 그게 낫지 않나 이게 이제 판단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생각으로는 10명 이내로라면 안팎이라면 친박 핵심들이 떨어져 나가주는 것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죠. 다만 밖으로 표시는 하지 않겠지만 네. 다만 이제 박지원 의원처럼 만약에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20명 넘어간다면 그게 이제 분열로 비칠 수도 있지만은 네. 저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죠. 과거의 전례로 볼 때. 네. 예. 일단 박지원 의원의 전망까지도 지금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한국당 내부 분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싸늘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통합과 전진 소속 의원 일동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다고 예고한 홍문종 의원에게 큰 유감을 표하며 철회를 촉구합니다. 저희는 다 함께 뭉쳐야 되고 그 중심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터 노력하고 또 자유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뭉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열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 했습니다만 최 원장님께서는 뭐 속으로는 10명 정도 조금 떨어져 나가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친한계를 대거 지금 배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기존 의원들을 정리를 안 하고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뭐 정당 지지율이 높아져서 뭐 원내 과반 의석 이상 뭐 점할 수 있다거나 그런 네. 전망이 보인다면, 그러면 뭐 이게 기존 의원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친한계를 뭐 한 30-40명 이렇게 뭐 들여온다. 이거라면 뭐 혹시 뭐 이 기존 현역 의원들을 정리 안 해도 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했을 때 네. 이제 우리 그 상황을 이제 예견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국면에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뭐 친박계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아마 좀 점점 더 탈당 쪽으로 마음이 가는 의원들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네. 그리고 최 소장님께서는 10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많을 것이다. 아, 그거보다 예. 10명 이상? 1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석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녹취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고 최소한 20석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있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럼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깨진다고 보는 거네요? 그건 분열되는 거죠. 20석까지는 안 갈 것이다. 10명 내외. 그리고 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0석까지도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제 개편안이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가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신공화당이 만들어지고 창당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된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겠다, 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야 사당이 찬성을 할까요? 환영을 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환영할 네. 것이고 또 이 법안의 실제 통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친박 핵심 세력, 우리가 뭐 흔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 35%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15% 정도만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중 선택을 하는 거죠. 보면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이 총선 때 되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으로 하고 지역구는 뭐 정의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무개를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선택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게 의외로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원장님 분석은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은 잘못 예측을 한 거냐 아니면은 나와 비슷하게 예측은 했겠지만 20명이라는 이야기를 던진 다른 의도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분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네. 대표가 상당히 심리적으로 어떤 고단수 발언을 던졌다고 봅니다. 네. 친박계에게 너희들 나와서 한판 해보아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발언이라고 보는 일종의 이제 보수 분열을 이제 기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15명 혹은 20명이 떨어져 나온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상당히 무지개 같은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면요, 그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될지도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이미 상당 부분이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떨어져 가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공천에 물갈이를 한다면 그건 이제 언론 용어로 칼에 피를 묻힌다 이렇게 합니다. 쳐내야 되는 걸 이른바. 근데 본인이 떨어져 나가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공천 물갈이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결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게 이제 자꾸 흔들고 국민들에게 이게 분열의 모습으로 붙여질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겠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오늘 한선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직을 돌연 사퇴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 하던데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막말 논란과 또 떼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예, 그런데 뭐 보통 이제 저 정도 나이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아프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이 핵심 이유는 아닐 거다라고 지금 보는 설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일련의 어떤 그 막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지는 그런 의미가 좀 이제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이거는 그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좀 흘러나오는 지금 얘기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의외로 이 한선교 전 사무총장에게 힘을 안 실어줬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 막말 사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서로의 그 일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그 당직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그 계기도 보면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황교안 대표의 일정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하고 연관지어서 지금 해석하는 설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기자들에게 걸레질을 했다라고 이제 막말의 결정적인 발언을 했던 게 사실은 6월 3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보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막말만으로 돌연 사퇴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국회 기자단들이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사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라 하고 강력히 촉구를 한 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해답을 달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기자들이 나서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한선교 총장 입장에서도 고민 끝에 선뜻 사퇴를 한 배경에는 네. 최근에 일련의 어떤 친박의 어떤 그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도 저는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지금 4선이거든요, 경제에서. 본인이 과연 사무총장이나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이 박사님 말씀한 대로 힘도 실어주지 않는 상태에서 네. 과연 내가 제대로 사무총장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잘못하면 공천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나? 네. 라는 위기심 속에서 막판에 저는 고육지책으로 카드를 던졌다고 봅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예, 좀 두 명이 있는데요. 네. 김재원 의원하고 또 한 분이 이제 있는데 네. 본인들은 이제 뭐 아직 어떤 통보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오늘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세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시다시피 정우선아투 사무총장이라는 건 막강한 권력, 공천권을 갖고 있는 네. 중요한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황교안 대표의 성격이 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좀 내향적이고 조용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돌격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사무총장을 아마 물색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김재원 의원, 강석호, 이진복 의원까지 보니까 영남의 3선 의원들 중심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차명진 전 의원이 또다시 또 막말 논란에 휘말렸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연달아 지금 이제 그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는 건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발언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뭐 아시다시피 빨갱이 발언이 이제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찌질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지금 방송하기에서도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차명진 전 의원도 참 애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신공화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보수 진영 그 중에서도 아주 좀 태극기 세력들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계속 지금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존재감을 좀 강화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도 뭐 지금 정치적인 목표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거기에 완전히 지금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역시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연설을 가지고 쌍방 과실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서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저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침설이 진보 지형에서 제기를 하더니 남침도 유도설도 제기를 했고 네. 결국에는 어떤 양측이 서로 간에 공격했던 쌍방 과실설을 대통령 입으로 낸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게 네. 아까 대통령을 향한 정치인은 이제 막말 20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의 개인적인 꼭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를 10분만, 5분만 네. 들여다 보신다면 네. 대통령에 대한 정말 민망한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광화문 여의도에서 떠드는 보수 농객들의 발언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진보 진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방에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보수든 진보를 떠나서 네. 좀 스스로가 어느 정도 좀 선 금도를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이후에 다음 차기 대통령이나 그 이후로 계속 막말의 도미노가 생기면요. 그다음에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고민들 또 변화들이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한국당 빼고 6월 국회에 소집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뭐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실 한국당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그 진행 방식이 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추경안 부분만 네. 하더라도 이게 뭐 그 예결특위에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중에 이제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곳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권이라도 넘겨주면 회의를 진행할 텐데 그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과연 위원장들에게 사회권을 넘겨주겠는가? 네. 절대 안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련 예산 심의가 안 되면 이걸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예결특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몫이단 말이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여야 사당이 어찌됐건 그 힘을 합쳐서 국회 소집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의사일정 합의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지금 가능한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유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단초나 계기 어디서 제일 가능성 높게 찾아야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지금 막판에 지금 제기한 그 요구 사항이 하나 있잖아요. 경제청문회 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 동안에는 뭐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그 지정 관련해 가지고 뭐 철회하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 부분 대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문제는 새롭게 제기한 경제청문회 문제 이슈인데 이 부분을 이제 당청이 좀 논의를 거쳐서 받을 건가 말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일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안 받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언론은 개문 발차라고 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가 달렸다. 네.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까지 다 타서 문을 닫고 차가 달려야 되는 건데 일단 너희들이 차를 안 타니까 우리라도 가겠다라고 차를 이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 독재 정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후 정권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다. 말하자면 국회에 장기간 동안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그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2달 반 동안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원을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의 여야를 막론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다만 오랫동안 장외에서 투쟁을 하다 보면 등원을 하려고 하면 여당이 항상 어떤 명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제시하는 게 뭐 경제청문회 같은 건데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일부를 절충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절충이 이루어져서 네. 최소한 백기투항하고 들어갈 수는 있다는 말은 듣지 네. 않을 수 있도록 네. 예, 조그마한 명분은 줘야 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여당이나 청와대에 어떤 그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은 줘야 되는 거죠. 예, 네. 반드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지금 싸울 일이 또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파격이라는 평가 속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아무리 국감장인데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야권 인사들을 향해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문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입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참 여러모로 또 여러 차례 이슈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요. 일단 검사로만 봤을 때 좀 어떤 길을 걸어온 분인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뭐 워낙 이제 강골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서 이제 확인했다시피,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국정원 그 댓글 공작 관련한 그 사건 수사할 때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도 하고, 네. 그걸 또 이제 공개도 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때 또 남긴 유명한 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분의 성격을 좀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야말로 지금 계속 지금 영전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런데 나이로 사실은 보자면 이분이 검찰총장하고도 남을 나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이 사법시험이 계속 좀 2차 시험이 여러 차례 낙방을 하시는 바람에 늦게 지금 이제 연수원을 다니신 거죠. 34살에 검사 생활 그래서 이제 그 기수가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오랜 관행과 이제 비춰볼 때 조금 이제 파격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제를 이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사장 또 이 두 사람이 또 그 약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또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상의 일종의 이제 그 검찰 지도부 내에 그 항명 사태가 지금 계속 연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고 어찌됐건 본인이 지금 꼭 달성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 또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건 강행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기나 선배들이 옷을 벗는 뭐 이런 검찰의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상황들이 좀 되풀이가 될까요?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훨씬 과거 어느 때보다 좀 파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전 문무일 총장이 이제 18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 19기, 20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 지검장이 23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기, 5개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물러나야 됩니다. 어림잡아 한 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여 명 정도의 검찰의 최상층부 인사들이 옷을 벗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도 검찰의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어떤 인물인가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청와대 대변인하고 당 대변인 말을 정합해 보면 윤석열은 누구인가? 우선 적폐청산에 성공한 사람, 두 번째 부정부패에 뿌리채 뽑을 사람, 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검찰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안 뽑을 이유가 없죠. 저는 애당초에 4명 중에 딱 윤석열
내정자가 이름이 들어가 있길래 저는 네. 좀 뭐 보나 마나 뭐 하겠다. 네네네. 더구나 지금 임기 3년 차를 지금 접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청와대의 어떤 힘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에서 돌아온 칼잡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네. 워낙에 뭐 검찰의 특수통이었고 또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윤석열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 개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잖아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검사장 줄사퇴도 예상되는데.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네. 네, 일단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실 처음에 발탁될 때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검찰 조직을 좀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단 말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나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내에서 계속 이제 좌천을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검사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지는 제가 그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 청와대가 기대하는 바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도 그러니까 공수처 부분은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그것도 전면 다 그걸 거부한 건 아니고 이제 경찰에 과도하게 힘이 실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 표시를 한 거고 견제할 만한 이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정도였는데 거기서 과연 이제 윤석열 그 신임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로 조율을 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기수문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수 문화를 파괴하는 것도 사실은 검찰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수가 이렇게 돼서 뭐 그 윗기수가 다 나가고 이런 것도 사실은 옛날식 사고 방식이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문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그 신임 총장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된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자기하고 호흡 맞출 수 있다면 기수를 떠나서 또 일 잘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을 하고도 남을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기와 뭐 선배들이 옷을 벗는 식으로 그런 문화로 물갈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문화 자체가 구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깰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시각이 상반되죠. 특히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항명사태 때 법무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팀장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이제 법무장관이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다. 외압이 있다라는 식으로 공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그때 파문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악연이 있는데 이런 악연을 떠나서 일단 윤석열 지검장이 지금 아시다시피 최순실 박근혜 등 국정농단 사태 어떤 그 특검의 수사 또 팀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는 당 대 당으로든지 아니면 개인 대 개인으로든 엄청난 악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국회 청문회 때 과거 어느 청문회보다도 아주 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이게 나오고 있으니까 윤석열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공격하겠다라는 부분, 뭐 장모의 부분이라든지 어떤 개인 재산을 공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력을 모두 모아서 총력을 경주해서 윤석열 칼잡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마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또 여야 관계는 또 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지금 막혀 있는 국회 전국 풀어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뭐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다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 협상은 아마 별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오래 함으로 해서 생기는 약간 비판적인 여론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을 이제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 지금 내정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수사 외압에 대해서 저항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검찰총장이 돼서 수사 외압을 과연 할까? 예,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하는 쪽에 힘을 실었다면 그거 역시 판단 착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그런 부분들을 팩트를 좀 정확하게 보고 이분의 어떤 업무 처리 스타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연구를 한 뒤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것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내정자에게 역으로 또 좀 민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 내에서도 윤석열에 대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면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진짜 처음으로 최초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외압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 문재인 정부도 살고 본인도 크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제법 더웠습니다. 특히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햇볕이 뜨겁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다만 내일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립니다. 오전부터 하늘이 흐려지겠고 오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사이 중부 곳곳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8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7월 중하순처럼 덥겠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중부와 남부 내륙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이번 U20 월드컵에서도 젊은 선수들은 선배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결과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쌓아가면서 매번 응원의 즐거움도 승리의 기쁨도 크게 누렸습니다. 이게 진짜 스포츠의 묘미인가 봅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